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한편으로 좀 어렵다 싶은 이제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율촌의 공정거래 부문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먼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승혁 변호사고요. 저는 공보무관 제대하고 2007년 율촌을 첫 직장으로 해서 지금까지 첫 네. 직장에서 한 17년 동안 17년 계속 공정거래 업무와 방송통신 업무, 네네. 그리고 ICT 업무 등을 수행했습니다. 한 우분을 계속 하셨다. 네,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다음 김 변호사님께도 간단한 자기소개.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건웅 변호사입니다. 저는 율촌에서 한 12년 정도 그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주로 이제 공정거래 분야 중심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공정거래 부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보셨다 생각이 네. 드는데 제일 신기한 거는 이 하고 많은 분야 중에서 어쩌다 이 공정거래를 선택하셨는지부터 네. 잠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처음 공정거래 경제법 분야와 관련을 맺게 된 것은 사법시험 네. 공부할 때 선택 과목 중에 경제법이 있었는데 네. 그 경제법이 가장 분량이 적고 분량이 쉽다 그래서 일단 경제법에 인연을 맺은 후에 네네. 2007년에 이제 율촌에 입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전공 분야를 좀 결정을 하도록 하는 상황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했었는데 첫 번째로는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돼서는 일단은 공정거래 분야 이슈가 많을 거다. 이슈가 많을 거다. 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잖아요. 네네. 그 중에 핵심은 경쟁이기 때문에 경쟁과 관련된 이슈들은 많을 거다. 네. 그래서 밥 벌어먹는데 지장이 없을 지장 거다. 없을 거다. 일단 그게 하나 있었고 또 네. 두 번째는 그 공정거래 쪽은 자문하고 네. 특히 율촌에서는 자문하고 소송을 같이 하는데 그 두 개를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큰 매력이다. 왜냐하면 혹시나 율촌을 퇴사하게 되면 너무 솔직하신가요? 두 업무를 같이 하니까 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서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었고 현재까지는 어떻게 예상대로 잘 네네 지금 제 입사한 이후로 또 계속 공정거래 이슈는 매년 빵빵 터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업무 관련돼서도 공정위 대응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공정위가 의결을 하면 행정소송 그다음에 그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 네. 형사소송 그리고 헌법소송까지 다양하게 지금 네. 하고 있어서 지금 순간의 선택이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 네. 있고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공정거래를 택하셨는지. 저는 학부 때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공정거래, 이 경제법 분야가 기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을 하고 기업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 같은 걸 이제 정하는 게 이제 공정거래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경제법 분야에 관심이 좀 생겼고요. 네네. 또 하나의 계기라고 하면 제가 이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집에 이제 앉아 있는데 쉬고 있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보이스피싱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법시험을 출제하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사법시험 합격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시험을 네네. 출제를 해야 되고 그 중에서 이제 경제법 이제 과목을 출제를 해야 되는데 합격하자마자 바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신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혜표 변호사님 경제법 어려웠다고 하시는데 저는 성적이 좋았는지 경제법 이제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 주관하는 그런 출제 이제 검토위원회로 들어가서 한 일주일 정도 같이 이제 출제는 이제 교수님들이 하고요. 저희 학생들은 혹시 이제 문제 좀 오류가 없는지, 난이도는 적절한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일이었는데요. 당시에 되게 경제법 분야에서 저명하신 교수님들, 또 판사님들이랑 같이 좀 업무를 하면서 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마찬가지로 되게 좀 우연적인 우연찮게.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인생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형법 원래요? 네. 어쨌든 아까 이제 한 변호사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빵빵 터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정거래는 생각해보면 계속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다 정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최근 2, 3년 사이에 주요 이슈, 트렌드 이런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연역적으로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제 IMF 때부터 97 네. IMF 때부터 이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부실 계열사들을 많이 쓰러졌는데 그거를 이제 정상적인 계열사들이 도와주다가 그렇죠. 보니까 같이 쓰러지고 뭐 이런 쓰러졌죠, 상황이 그러면. 있어서 네. 그때부터 공정위에서 부당 지원 관련된 규제가 많아졌고 그게 이제 또 이슈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2010년대는 또 남양유업에서 대리점 갑질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관련돼서 갑질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제기되면서 대규모 유통법이라든가 대리점법 이런 것들이 많이 제정되게 됐고요. 그게 다 2010년대 네, 이때 그때, 전후에서 만들어진 예, 거군요. 그 즈음에 네네. 이제 그래서 갑을 관계 문제가 또 한창 또 이슈가 됐고요. 됐다가. 최근에는 이제 뭐 2, 3년 전부터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네네. 경제 중심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다 보니 온라인 경제의 중심은 또 아무래도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플랫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구글 검색뿐만 아니라 네이버, 뭐 카카오 등등의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 기업들의 어떤 이슈들이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다 플랫폼이잖아요. 뭐 네, 음식 배달, 그렇죠. 뭐 우리 상품 구매하는 거 다 그런데 이 막상 가만 생각해보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폼하고 공정거래 이슈는 어떤 게 이제 있는지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은 플랫폼 자체가 네. 아무래도 그 공급업자랑 소비자가 만나는 어떤 장이고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장이잖아요. 연결시켜주고 예. 그냥 하나의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기보다 이제 생태계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랫폼에 참여하는 주체별로 좀 이제 이슈들을 파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플랫폼 간의 어떤 이슈라고 보면 플랫폼들 사이에 그렇죠. 플랫폼들 간의 사이 보면 경쟁 이슈가 있는데 네. 뭐 플랫폼에 있어서의 특징이 외부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쏠림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면 이제 덩치가 한번 커지고 인기가 네. 얻게 되면 그게 눈덩이처럼 해서 이제 급격하게 시장 점유율이 올라가고 시장 네. 지배력을 갖게 되는데 그렇게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 선발 사업자가 선발 플랫폼이 이제 후발 플랫폼에 대한 어떤 경쟁을 배제하는 플랫폼 방해하는 사업자들 간의 이제 문제 그런 예, 것들 있고 뭐 예를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뭐 멀티호밍을 제한한다든가 다른 플랫폼에 멀티호밍하는 걸 제한한다든가 네네.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플랫폼에 거래하는 거를 막는다든지 하는 그렇죠. 이제 보통 플랫폼들은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 플랫폼을 그렇죠.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네. 뭔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를 좀 이렇게 방해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첫 번째는 이제 플랫폼 간이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하고 이제 공급업자. 공급업자. 이거는 이제 전통적인 가불 관계하고 그렇죠. 좀 관심이 예.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플랫폼 경제에서 플랫폼이 힘이 세지다 보니까 네네. 공급업자가 그러니까 플랫폼이 공급업자에 대해서 소위 거래상지를 좀 가지게 될 수 있게 됐다. 뭐 네네. 이런 것이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좀 넓게 보면 뭐 좀 요즘 문제되고 있는 자사우대 같은 네. 경우도 플랫폼으로서 그 공급업자가 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를 자기가 또 그때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사업에 대해서 좀 우대를 해주는 우선권을 그런 식으로 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비자와의 소비자하고 관계에서 플랫폼? 예. 이건 또 어떤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은 아무래도 온라인 어떤 인터페이스 통해서 영업 사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그 철회가 좀 제한되게 할 가입은 수가 쉽게, 있다는- 철회는 어렵게. 그렇게 하던가 아니면 뭐 무료 테스트해서 들어왔는데 예. 뭐 한 달 정도 있으면 갑자기 뭐 유료로 전환된다든가 그런 거 많아요. 뭐 예. 처음 한 달 동안에는 뭐 1달러 뭐 이렇게 네. 하다가 나중에 한 3개월 지나면 갑자기 막 네. 한 달에 막 50달러씩 청구되고. 예, 그런 식의 이슈들이 소위 다크 패턴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이슈들이 좀 있는 것 정확하게 같습니다. 정보를 안 주고 속였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제 이슈로 나눠봤는데 주요 담당하셨던 이슈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보면 일단 제가 했던 거는 그 최대우 이슈와 관련돼서 네네. 그 OTA 사업자들 있거든요. OTA 뭐냐면 OT가 그 뭐더라 이 관광 숙박 그렇죠. 이쪽에 그 관련된 숙박업체와 건데. 소비자가 이제 저희 연결시키는 맨날 거죠. 저기 예, 뭐 호텔 여행 예약을 갈 때, 한다던가 예, 뭐 예, 이런 예. 것들 익스피디아 네네. 특정 사업자가 뭐 그런 업체들인데 네. 여기 일부 이거 OTA 사업자 같은 경우에 약관 중에 호텔과 체결하는 약관 중에 뭐 숙박 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OTA한테 제공하는 그 요금보다 같거나 아니면 좀 더 좋게
그러니까 적어도 나한테 불리하지 않게, 불리하지 이렇게 않게. 최애 대우를 해줘라라고 요구하는 약관들이 있었는데, 네네. 근데 그런 약관들이 있다 보면 뭐 후발 OTA 입장에서는 호텔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좀 더 낮은 맞습니다. 가격으로 자기 소비자한테 뭐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최애 대우 약관 조항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국 또 선발 OTA한테 동일한 조건이 적용이 그렇죠. 되니까 경쟁이 좀 제한된다고 해서 네네. 공정위가에 좀 문제 제기가 있었고, 네네. 뭐 OTA 사업자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해서 자진 시정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 약관을 네. 시정하는 이런 최대 역할을 약관을 이제 시정했죠. 하시고, 김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네. 뭐 기억나는 이런 뭔가 이슈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이제 기업 결합 사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기업 결합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공정이라고 하면 보통 뭐 담합을 하거나 그렇죠. 어떤 뭐 갑질, 예. 잘못된 걸 했을 때 그걸 조사하고 제재하는 걸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공정의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서 M&A, 네. 뭐 인수합병이나 뭐 이런 주식 취득 같은 걸 할 때 그게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결합 심사라고 보통 예, 이야기되는. 맞습니다. 예. 근데 관련해서 이제 플랫폼 기업 결합에 대해서는 사실 공정위가 최근에 굉장히 좀 심층적으로 네. 심사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심사를 할 때 보통 뭐 수평 결합, 수직 결합, 혼합 결합 이렇게 다양하게 좀 분석을 하는데, 네. 수평 결합이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지금 뭐 심사되고 있는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결합한다. 동종업계끼리 경쟁 사업자들끼리 하면 네. 둘이 점유율이 뭐 높아지죠. 50%가 된다, 100%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수평인데,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 이런 수평보다도 이제 수직이나 혼합 결합 쪽이 많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서로 결합이라면 어떤 걸까요? 그 수직 결합이라고 하면 결국 뭐 원재료를 공급하거나 아니면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디 그 온라인 뭐 상점이나 플랫폼에 입점해서 판매를 하거나 이런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직 결합이기. 수직 결합. 그래서 이제 그런 쪽들 이제 심사가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고, 네. 특히 그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그냥 끼워 팔기 이런 게 굉장히 좀 유리하고 쉽게 그렇죠. 될 수가 있고, 예. 왜냐면 뭐든 그냥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계속 같이. 뭔가 이렇게 뭐 주는 것 같아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다시 캐시백 해주는 것도 있고, 네네, 뭔가 그렇죠. 또 나중에 포인트를 많이 얹어주는 것도 있고, 네. 넓게 보면 다 그것도 끼워 팔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예, 그렇죠. 넓게는 그게 다 또 끼워 팔기기도 하고, 또 이제 온라인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자사우대. 저희가 많이 아마 언론 지상이나 이런 거 통해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가장 대표적으로 구글이 네. 뭐 비교 쇼핑 검색에 있어서 네네. 뭐 자기와 어떤 거래 관계가 있거나 어떤 자사의 쇼핑몰을 우대해서 노출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죠. 좀 크게 많이 뭐 문제가 저기 되고 수많은 상품들이 있어도 사람들이 한 두세 페이지 이상 넘겨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네, 정도 보면은 맞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거 그냥 고르고 싶은데. 예, 그렇죠. 그런 것도 다 공정위에서 다루는 이슈군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단독행위 관점,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시장 지배적지 남용 이런 측면에서도 보지만 기업결합 심사에서도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좀 공정위가 좀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플랫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폭넓은 이야기,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두 분 모시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이제 작년 1월 달인가요? 그 공정위에서 제가 기사를 하나 봤어요.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제정했다 이런 기사를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사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잊어먹고 있었는데 핵심 내용, 그 다음에 업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그 정식 명칭은 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 남용 행위에 네. 대한 심사 기준이거든요. 심사 기준. 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우리가 만들 테니까 네. 여기 맞춰서 잘 해라. 네, 이렇게. 뭐 참고를 해라. 그러니까 네네. 미리 이제 아무래도 기준을 알려주면 아무래도 법적 안전성이라고 할까요? 미리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일단 말 그대로 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라는 뭐 규정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 규정을 적용할 때 좀 네.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해서 좀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뭐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기준이니까 같아요. 요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 요런 것들은 하면 해도 괜찮다.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그 정도까지는 같고요. 아니고. 왜냐하면 뭐 공정위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새로운 규제를 이렇게 만들다기보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정을 적용할 때 이런 요소들을 아무래도 좀 더 참고를 해서 네. 볼 테니까 좀 조심해라. 같이 좀 그런 것들을 주의하면 좋겠다. 뭐 대충 이런 출제 정도. 방향을 알려줬는데 뭐 그런 이제 거죠. 문제는 안 알려줬으니까 이제 네. 알아서 잘들 공부해라 이런 셈이군요. 보면. 그렇죠. 나는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심사를 이런 하겠다. 점을 고려해서 심사하겠다. 이런 네. 거죠.
네,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텐데 뭐 좀 세분화돼서 한번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라는 거 규정을 적용할 때 보통 네. 공정위에서 보면 규제기관에서는 시장을 먼저 획정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를 보고 그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경쟁 제한성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순서로 평가하거든요. 일단 시장을 나누는군요, 먼저. 그렇죠. 그러면. 예, 아무래도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야 되니까 시장을 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순서대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규정을 적용했을 때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는 예. 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냐, 뭐 어떤 것들을 좀 더 추가로 보겠다, 뭐 네네. 이런 건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시장 획정이라고 네. 하면 뭐 무료 검색 서비스 이거는 돈 안 내고 그냥 그렇죠. 검색하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시장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주고 뭐 상품이나 용역을 제공받고 뭐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는 시장인데 네. 그 무료로 제공되는 시장이 과연 시장이 맞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렇네요. 네. 근데 원래 시장이라면 이게 거래가 돼야 되는데 네, 검색은 그렇죠. 일방적으로 내가 편익만 누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여기서 이 어떤 특정 네. 플랫폼이 유리하다고 그래가지고 이 예. 시장인가? 라고 그렇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뭐 광고나 이런 측면에서 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여러 다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네네. 것들을 이제 시장으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규정을 하고 이 시장에 대한 시장 기준이 규정을- 넓어졌군요. 네,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시장 그 지배력 평가와 관련돼서는 예. 전통적으로는 일단 매출액 기준, 매출액 기준, 마켓 쉐어가 얼마냐, 뭐 이런 거 얼마나 이제- 파냐 이건데 네네. 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초기나 이런 데는 이런 매출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도 그 플랫폼에 이용자가 얼마나 많이 방문하는지 그런 빈도 뭐 이런 거 가지고서도 시장 지배력을 뭐 볼 수 있다. 뭐 MAU라는 어떤 개념도 있는데 네네. 그런 개념 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측정할 수도 있다. 뭐 온라인 그래서- 플랫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그 시장 지배 뭐 네. 이런 거의 폭을 이제 온라인 네. 플랫폼에 맞춰가지고 예. 좀 더 세분화된 여러 가지를 네, 그런 만들어줬다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뭐 규제는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해 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보면 워낙 뭐 설명을 상세하게 잘해 주셔가지고요. 제가 예.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결국 이런 플랫폼 심사 지침이라는 게 없던 규제가 완전히 새로 생겼다, 아니면 규제가 엄청 강화됐다 이런 측면보다도 결국 기존의 공정위가 좀 실무적으로 예. 좀 고려하고 있던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정리하고 나열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예측 가능성이 제고됐다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을 뭐 10년 넘게 했지만 사실은 이제 무슨 지침, 네. 기준 이런 게 나오면 필연적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법제화의 길을 이제 걷게 되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뭐 플랫폼 경쟁 촉진법 뭐 이런 법률 이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실제로 만들어질지 네. 아니면 만들어지면 기업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뭐 플랫폼 경쟁 촉진법안을 지금 공정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구체적인 내용은 뭐 발표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없다. 네, 법안 내용 측면에서 이렇게 발표된 건 없고요. 다만 예. 뭐 기사라든가 보도자료 통해 가지고 대강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제 좀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그 첫 번째로는 정성적 기준이나 뭐 정량적 기준 이런 기준들을 통해 가지고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를 뭐 문지기 사업자라고 그럴까요?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사전적으로 몇 개를 지정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너희들은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있는 애들로 미리 네, 지정해 놓겠다. 네, 네. 잘해라. 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소위 문지기 사업자들의 어떤 여러 행위 중에 한 4가지 정도 네. 행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문제가 될 여지가 좀 여지가 있다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뭐 아까 심사 지침에서도 약간 내용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네. 그 중에 뭐 멀티호밍 제한이라든가 최대우라든가 자사우대라든가 자사우대. 끼어 팔기라든가 이런 4가지 정도 행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입증 책임을 전환을 해서 이거는 이런 행위가 있으면 원래는 부당성이나 이런 것까지 경쟁 제한성까지 공정위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난 문제 없음을 증명해라. 좀 그런 뉘앙스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확정된 것 같지는 확정된 건 않고요.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 추진하는 거 관련돼서는 뭐 국회나 이런 데서 네. 뭐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도 좀 여러 가지 살펴보긴 했는데 예. 뭐 야당도 약간 이 내용 플러스
플랫폼의 어떤 공급업자에 대한 갑질 문제도 포함해서 또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국회가 이제 구성이 이제 됐는데 네. 아마 이제 조만간 뭔가 나올 것 같다 네네.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면 되겠고 네네. 좀 관심을 좀 기울여 봐야겠군요. 네네, 업체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뭐 제도는 이제 그 정도로 되고 사실은 이제 많은 그동안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제 갑자기 성장을 하고 막 큰 돈을 벌고 상장도 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람들한테 미래는 저기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경쟁도 치열해지고 막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플랫폼 사업을 이제 새로 진출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던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상황들이 예전처럼 막 자유롭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점점 고려할 요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주로 고려해야 이 공정위에 불려간다든지 좀 이 어려운 상황을 좀 잘 피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플랫폼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그 관련되는 경제 주체가 많고 이해관계가 다양하니까 이슈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 하나의 어떤 제도를 뭐 도입을 했을 때 고려해야 될 사항도 많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에서 그 알고리즘을 좀 소비자 니즈에 맞게 변경한다고 했을 때도 이게 혹시 자사 서비스한테 유리한 결과를 뭐 의도치 않게 나와서 사실 뭐 자사 그건 내 우대가 되는 머릿속에 거 아니야? 항상 우리 회사 거를 이렇게 풀이 안 되는지 바꾸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보면은. 하여튼 그런 것들 일부러 네.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하는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 보면 대형 플랫폼도 있지만 네, 특화된 뭐 이를테면은 그렇죠. 이제 반려견 대상 예, 무슨 예. 플랫폼이라든지 네. 소규모 플랫폼도 맞아요. 많고 주로 네. 스타트업들이 하는데 예. 이런 작은 업체들이 이제 이런 이슈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뭘 좀 잘 관리를 해야 될까요? 보면. 그러니까 특히 이런 그 작은 업체들일수록 뭐 큰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쏠림 효과 때문에 갑자기 성장한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네네.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놓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런 부분을 갖춰놓기에는 시간적인 어떤 비용적인 여유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이제 공정위에서 좀 문제 삼았던 사례들을 보면 경쟁 제한 의도나 이런 것들을 입증을 할 때 오히려 그 사업자 직원 내부에서 이 작성한 문서를 가지고서 오. 그 의도를 오히려 입증을 한다던가 이런 네네. 식의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문서 관리, 아무 문서나 막 작성해 놓고 있으면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문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기는 하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네, 업체 기본이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네네.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 김 변호사님이 뭔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더 네. 덧붙일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요새는 그 모든 게 플랫폼이잖아요. 네. 특히 코로나 이후에 뭐 규모가 크고 작든 다 플랫폼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이라고 해도 좀 더 큰 업체들, 뭐 소위 말하는 정말 빅테크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알만한 그런 플랫폼이 있고 좀 더 이제 중소, 작은 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좀 접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우선 그 큰 플랫폼들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좀 크게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특히 이 공정거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 얼만큼 대비를 하고 있는가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일단은 문제가 뭔지는 알고 있다. 예, 문제가 뭔지는 확실히 인식하고 계시고 네네. 충분한 어떤 컴플라이언스 노력을 좀 많이 기울이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애매할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걸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 이 법을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 그게 어떤 그 사업 모델의 핵심을 건드릴 때, 그러니까 어떻게 딱 컴플라이언스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기존의 그 플랫폼이 갖고 있던 경쟁력이라는 게 경쟁력이나 있잖아요. 장점이 이제 희석되거나 희석이 되고 예,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뭐 가입자가 뭐 이탈이 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뭐 수익률이 낮아진다든지, 예. 뭐 지출 금액이 뭐 낮아진다든지.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딱 포인트에 대해서 좀 슬기롭게 잘 좀 대응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컴플라이언스와 그런 어떤 사업자 니즈를 잘 조화시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덩치가 큰 플랫폼 같은 경우는 덩치값을 할 각오를 좀 네. 하셔야 된다. 예, 라고 맞습니다. 이제 봐야 될까요, 보면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좀 더 작은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 그 컴플라이언스 인식 자체가 좀 부족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곳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플랫폼 경쟁 총칙법 이런 데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좀 낮고요. 왜냐면 덩치가 작으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포괄이 안 될 것 같다. 예. 왜냐하면 그 유럽 DMA 같은 경우도 결국 소위 말하는 게이트키퍼, 뭐 큰 회사들 있잖아요. 거기를 몇 개를 지정했고, 국내 플랫폼법 같은 경우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 그런 유사한 방식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그 경쟁
적증법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네. 대신 아까 한승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납품업자나 어떤 상대방과의 거래에서 어떤 갑질 문제, 네. 하도급 문제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되고 또 소비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어떤 표시 광고 내지는 뭐 전자상거래법 이런 것들 좀 잘 챙겨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에 비해서 온라인은 사실 누구나 항상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위반 사례도 쉽게 더 포착이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불만도 쉽게 제기될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리스크가 더 크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을까요, 보면? 예, 맞습니다. 실제 그 온라인 같은 경우는 다 사실은 공개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쉽게.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다 이렇게 나열에 대한 항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통지 판매업자 같은 경우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다 홈페이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이건 뭐 빠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 문제 제기를 쉽게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구조다. 공정위에 뭐 민원 제기를 하거나 신고를 하거나 네네. 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또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버티컬 플랫폼이 요새 핫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딱 특정 어떤 분야에 있어서 되게 좁은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요새 좀 공정위가 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좀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큰 플랫폼들이 작은 플랫폼들을 좀 흡수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문어발식으로 막 나가는 경향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큰 플랫폼이 개입이 되면 당연히 공정위에서 결합심사 이런 것들을 대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보면?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킬러 애퀴지션 문제인 건데요. 그러니까 원래 전통적인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거나, 네. 그래서 뭐 매출액이 뭐 300억 이상이거나 이럴 때 이제 기업결합 신고를 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데 사실 작은 스타트업들 보면 이제 매출이 그렇죠. 막 나오기 시작하거나 아직 매출도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죠. 뭐 가입자는 몇백만 명인데 네. 매출은 뭐 얼마 안 매출 없는 되는 경우도 거예요. 있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 공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보강하는 그런 예. 제도들도 마련이 됐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인수하는 기업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데 또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내지는 스타트업을 보유하고 있는 뭐 투자자들, PE들 입장에서는 이제 엑시트를 되게 잘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단은 사실 팔고 이제 나간다 이런 개념이 참 낯선 개념인데 네네. 몇 년 사이 자리를 잡은 예,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관련해서도 기업결합 심사까지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결국 M&A 협상하고 뭐 가격을 이제 밸류에이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네. 결국에는 이제 공정위 심사를 통과해야지 그렇죠. 딜이 클로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는 그 공정거래라는 게 이제 어느 특정한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대응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비즈니스에서 다 연관이 돼 있는 분야다 이렇게 인식을 좀 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특히 플랫폼 사업자분들은.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되게 제가 들은 느낌으로는 뭔가 모호한, 이게 딱 칼로 자르기가 되게 애매한 영역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항상 새롭게 막 등장을 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면 내가 끌려가서 막 뭔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 노출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거는 미리 잘 대응을 이제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이런 거를 잘 지켜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가 다 알죠. 미리 잘하면 된다. 근데 잘 안 돼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일단 뭐 플랫폼 관련돼서 문제가 되면 네. 공정위뿐만 아니라 뭐 플랫폼 관련돼서의 어떤 관련돼 있는 규제 기관들도 꽤 많거든요. 과기부도 있고 방통위도 있고 등등등 여러 이제 부처에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네네. 그만큼 이제 종합적인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할 기관들이 여러 곳이다라는 그렇죠. 네, 점을 여러 미리 측면에서 항상 접근할 신경을 수 써야 있죠. 되는군요. 네. 뭐 검찰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율촌에 먼저 한 변호사님께 네. 먼저 연락을 드리면 그러니까 종합 그 로펌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네네.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플랫폼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플랫폼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속성 그리고 어떤 선의로 하는 행위에 대한 어떤 오해 이런 데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네네. 그렇게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고려하셔야 될 게 플랫폼 내에 있어서의 어떤 속성이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께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즉 뭐 아까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네네. 부분과 관련돼서도 일부 뭐 자사고대처럼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결과 그
더 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또 네. 그런 효과가 발생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거를 좀 잘해야 중요시하는 된다.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변호사님께서는 되게 편하게 이제 잘 설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이 잘 설명이라는 게 정말 어렵다. 그렇죠. 네, 예, 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딱 미리 생각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네네. 문제가 아니라는 걸 설득을 하기 네, 위해서는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데 일단 한 변호사님께 네. 연락드리면 코치를 잘 해주실 거다.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 네. 당연히 김 변호사님께 연락도 아마 가실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일단 뭐 모든 문제가 그렇지만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뭐 불이 나더라도 처음에는 소화기로 끌 수 있는 불도 나중에는 소방차가 와도 못 끄는 그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좀 이렇게 뭐 저희 전문가들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이제 플랫폼 관련해서는 워낙 한번 문제가 되면 막 과징금, 뭐 시정 명령, 심지어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의지를 좀 인식을 좀 강하게 가지시고 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신속하게 좀 대응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M&A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정이 굉장히 심층적으로 이 플랫폼 분야를 좀 보고 있다. 일단 플랫폼이라는 어떤 용어, 네. 뭐 기업이 사실은 실제 얼마나 정말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느냐, 네네.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일단 플랫폼이라고 좀 어느 정도 인식이 되면 네. 쉽게 넘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초기부터 좀 전략적으로 네네. 좀 계획 같은 거 잘 세워서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플랫폼 기업, 많은 기업들은 이제 테크 기업적인 성격들이 있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기술 개발이라든지 알고리즘이라든지 어떤 여기에 더 관심을 이제 기울이지 사실은 이제 컴플라이언스라든지 네. 여러 가지 공정거래 이런 것까지는 관심이 이제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제 플랫폼 영향력이 커졌다. 네. 그러니까 다들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점 하나는 확실한 것 같군요. 보면은. 네. 예. 오늘은 이제 공정거래, 그 중에서도 이제 플랫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사실 되게 어렵고 어떻게 보면은 특히나 스타트업이라든지 중간 규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고 하지만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두 분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셨고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디테일한 사항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오늘 두 분께 연락을 드리시면 잘 해주실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늘의 법률연구소는 이제 공정거래 그 중에서도 이제 플랫폼과 관련된 사항들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나오신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